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끈하게 한번 하루를 시작합시다. 화끈하게. 여러분이 잘 돼야지 천마쌤도 잘 되는 거고, 서로 함께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부지런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맡은 바 여러분의 임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 저는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다 보면은 또 길이 생기더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좀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중간에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하고 이제 그 손실을 입겠죠. 될 수 있으면 손절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관계도 손절할 때가 있어요. 손절. 어떤 때 손절을 해야 합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손절해야겠죠. 이 누군가의 만남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손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로운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것에도 이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한테는 핀잔을 주고 막 무시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면은 애써 외면하고 태연한 척 하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논쟁 붙으면은 그냥 저 주세요. 저 주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는 이익만 쫓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려고 하면서 자기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절대 남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네 번째는 은혜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은혜. 본인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정작 상대가 도움을 청할 때는 아주 차갑게 거절을 하고 연락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배신자의 유형이더라고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의 시그널이 와도 부정적인 시각이 앞서는 사람인데, 전형적인 루저 유형이죠. 루저 유형이다. 사람은 그 주변 사람과 비슷해지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면은 언젠가 나도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매일 보는 직장 동료나 친구라면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멀리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사람 만나라는 겁니다. 그럼 또 삼성과 반도체 그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듣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한때 이 스마트폰 많이 갖고 싶었죠. 모토로라. 모토로라는 옛날에 그 스타텍, 좋았죠. 스타텍 폰 좋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좀 맛이 갔어요. 맛이 갔고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제적 모토로라냐 이런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10년 만에 그 한국 시장에 재진출한 모토로라가 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모토로라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레이저 40 울트라가 전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린다. 심각하네요. 다소 그래가지고 철수를 다시 고심해야 할 정도다. 뭐 그럴 정도로 처참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통신업계 따르니까 지난해 8월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5 경쟁 제품으로 선보인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가 지금까지 몇백 대 수준밖에 안 팔린 것으로 전해지네요. 지금은 그마저도 판매가 안 된답니다.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철저하게 현재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하죠. 모토로라는 그 알뜰폰 업체 헬로모바일하고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레이저 40 울트라를 판매합니다. 판매 가격은 129만 9천 원이에요. 비싸네요. 지금은 가격을 30만 원이 낮췄는데 얼마냐면은 90만 원대 현재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90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다. 참 웃깁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는 삼성 갤럭시 Z 플립 5랑 비슷해요. 그래서 위아래로 접는 폴더블 폰인데 삼성 갤럭시 Z 플립 5하고 디자인이 상당 부분 유사해가지고 논란을 빚기도 했어요. 갤럭시 Z 플립 5가 카메라를 뭔가 비켜나간 외부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다면 레이저 40 울트라는 화면을 다 덮는 일종의 펀치홀 카메라를 적용했습니다. 완전히 접었을 때 두께는 Z 플립 5랑 동일한 15.1mm인데 무게는 187g이고 플립 5보다 3g 더 무거워요. 이 가격 경쟁력만 보면은 갤럭시 Z 플립 5를 앞서는데 갤럭시 Z 플립 5의 정식 출고가 256기가 기준은 139만 9,200원, 그 레이저 울트라보다도 한 10만원 가량 더 비싸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모토로라가 지난해 10년여 만에 국내 시장이 다시 돌아왔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철수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노린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 브랜드였죠. 휴대폰 브랜드 모토로라가 중국에 매각되기 전에 지난 2010년 한국 시장에서 외국 휴대폰 가운데 최고였어요. 진짜 그 당시 때는 뭐 세계적인 축구 스타 베컴을 앞세워가지고 세계 휴대폰 시장을 호령을 했죠. 특히 모토로라의 레이저폰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에 재진출한 모토로라는 그 레이저 40 울트라를 앞세워서 삼성 타도에 나섰는데 결국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휴대폰 명가라는 옛 명성이 무색할 정도죠. 한국 시장은 애플 아이폰을 제외하면 외산폰의 무덤입니다. 특히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매우 낮아요. 삼성전자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는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AS 서비스에 대한 불신 때문이겠죠. 이렇게 모토로라와 함께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한 그 샤오미 제품도 거의 팔리지가 않습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얼마나 버틸지 주목이 되는데 이 거꾸로 생각하면은 또 국내 삼성폰도 중국 가면은 안 팔려요. 거의 점유율이 뭐 0%대니까 참 특이한 민족이야.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 인민들도 그렇고 참 아주 특이합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팔리니까 답답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 패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산업 지형도가 현재 재편이 되고 있는데 특히 1950년 6.25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미국의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빗대 가지고 미국 조야에서는 반도체 강국 대만과 한국을 제외시키라고 일본을 포함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신 에치슨 라인 구상이 제기돼 가지고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 치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 에치슨 라인은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딘 에치슨이 그 선언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에요. 이는 소련과 중국의 영토적인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랑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규정한 거죠. 신 에치슨 라인은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야. 보면은 필요할 때만 싹 이용하고 하여튼 영원한 우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동맹에 속해 있으나 이 적극적인 반도체 외교랑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 르네상스를 꿈꾸는 일본의 추격이 매서워요. 이 파운드리 분야를 주도하는 대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과 공동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죠. 최근에 보니까 미국 정부는 영국 호주와 결성한 그 안보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오커스라고 하나요? 오커스.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긴밀한 관계임을 과시하는 거죠. 경제안보 중심에서 선 그 반도체 그 산업의 현황을 한번 짚어봐야겠죠. 지난 2월 24일 날 일본의 구마모토현에서 TSMC 제1공장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촌 마을인 그 기쿠요마치에 반도체 제조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TSMC는 부지가 약 21만 제곱미터를 확보했고 클린룸을 포함해서 펩동하고 오피스동, 가스 저장 시설 등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의 결실인데, 앞서서 일본 정부는 TSMC 제1공장 설비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 4,760억 엔의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TSMC는 구마모토현의 제2공장 건설 계획을 이미 발표한 데다가 이 주변에 보니까 소니그룹 등 관련 기업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일본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의 확보 열을 올리고 있어요. 1990년대 이전에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년 경제산업 정책 중점안을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 산출액 목표가 2030년 기준 15조 엔이에요. 15조 엔. 과거에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산업 전략이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렸고, 이 단계별로 미국과 대만, 벨기에 등과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 중입니다. TSMC와의 협업은 1단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1등 기업 TSMC를 유치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덴소, 소니 등 자국의 반도체 기업의 합작 회사죠. JSAM, Japa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그래서 JASM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한 거예요. 이어서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개방형 연구개발 거점과 양산 거점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연구센터하고 라피더스 설립을 지원하고요. 또 미래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 차세대 반도체에 활용될 이 광전 융합하고 양자 기술 개발을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협을 받고 있는 건 바로 한국이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AI 시대 관련해서 첨단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밸류체인이 형성됩니다. 문제는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대만과 한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파운드리 점유율 60%를 자랑하는 TSMC하고 2등 삼성전자가 대표 주자입니다. 여기에 또 일본이 JSM을 설립을 계기로 경쟁에 뛰어들었죠. 경쟁은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친 그런 성장을 지속한 탓에 뭔가 분업화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어요. 이 경쟁국 대만의 경우는 파운드리는 물론이고 설계나 후공정 등 전 분야가 고르게 성장했는데, 한국은 메모리 종합 반도체사만 몸집만 커진 거야. 그래서 AI 반도체 생산의 핵심으로 꼽히는 후공정 패키징의 경우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꼴랑 6%입니다. 이는 중국에도 뒤처져요. 이렇게 일본의 성장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부장 쪽에 강국이잖아요. 명성에 걸맞게 제조 분야에서는 아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일렉트릭이나 어드밴스드 테스트, 스크린 등 이 공정별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 1등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네덜란드 ASML이 주도하고 노광 장비도 기술의 원적 교육인 니콘하고 캐논을 앞세워서 연구개발의 속도를 내는 거죠.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추격을 준비하는 일본과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이 촉발한 반도체 밸류체인 재구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데, 여기 한국이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과거에 미국은 일본이 세계 2등으로 급부상했을 때 무역과 기술력 금융을 내세워서 경제대국 1위 자리를 유지했어요. 지금도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같은 전략 구사하고 있고, 핵심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일본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소부장 기업이 탄탄합니다.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초과학 분야가 인재가 다소 배출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다는 것도 강점이에요. 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별 지원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구마모토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은 지역 경제의 부활의 신호탄인 것 같아요. 큐슈 경제조사협회가 21년부터 10년간 반도체 설비 투자에 따른 큐슈 지역 경제 효과를 약 180조 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신설하는 반도체 공정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특정 지역이 아닌 일본 전역에 걸쳐 있죠. 그 라피더스의 홋카이도 공장이 보조금이 약 2조 9천억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외에도 키옥시아 그리고 미국의 기업 웨스턴 디지털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그 미에현 요카이치 공장과 이와테형 그 키타가미 공장에도 약 2조 1천억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국가 주요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커요. 이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별 분산을 추진하면은 수도권 비대칭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깝깝하죠. 앞으로 참 미래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